네 애미가 그렇게 좋으면 너도 따라가. 따라가서 같이 묻혀. 친정엄마 발인 새벽, 어머니 영정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리던 저에게 시어머니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오늘이 시할아버지 기일이니 당장 가서 25인분 제사상을 차리라며 빈소까지 들이닥친 시어머니. 며느리가 어머니 마지막 길을 지키겠다고 거절한 그 새벽. 시어머니는 12년 동안 본인 집이라고 믿고 살아온 그 아파트에서 제 짐을 베란다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검은 쓰레기 봉투 12개에 우겨 넣어진 제 옷까지, 책, 화장품, 그리고 그 사이로 비어져 나온 어머니의 깨진 액자. 그 짐더미 앞에 무릎 꿇은 저에게 시어머니는 또 한 번 비웃었습니다. 진심이시죠? 후회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12년 동안 무상으로 살던 그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 시어머니 휴대전화가 어떤 음성으로 47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게 되는지, 12년 호구 며느리가 단 하루 만에 시댁의 운명을 갈아엎는 그 통쾌한 단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새벽 4시였습니다. 빈소 한복판에 놓인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마주하고 마지막 절을 올리던 그 시각,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어요. 사흘을 꼬박 빈소에서 세우며 어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하던 그날 새벽, 저는 어머니의 영정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속으로 천천히 한마디를 건넸어요. 엄마, 미안해요. 끝까지 잘 지켜드리지 못해서. 20년 동안 어머니가 저를 키우신 그 손길과 눈빛이 영정사진 너머로 또렷이 떠오르는 그 순간, 등 뒤에서 갑자기 거센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빈소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렸을 때 제 손에 들어온 것은 검은 한복은 고사하고 평소 동네 시장 가실 때 입던 그 회색 점퍼 차림 그대로 빈소 한복판에 들어닥친 시어머니 박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향로 옆을 거침없이 지나치며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어요. 야, 며느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늘이 시할아버지 기일인 거 몰라? 25인분 제사상 누가 차려? 당장 따라와! 저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발인을 앞둔 새벽, 사흘 동안 한숨도 못 자고 영정 앞에 서 있던 저에게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위로도 아니고 인사도 아니고 25인분 제사상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한 차례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영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친정엄마 발인이에요. 마지막까지 곁에 있다가 산에 모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야, 친정 발인이 시댁 제사보다 중하냐? 친정 귀신한테 정신 팔린 천한년. 그 말이 빈소 한복판에 그대로 울려 퍼지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친정 친척 어른들 몇 분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외숙부 이종민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려는 것을 제가 작은 손짓으로 가까스로 막았어요. 지금 외숙부까지 끌어들이면 일이 더 커진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신우의 휴대전화를 들고 그 장면을 그대로 찍고 있었습니다. 촬영 표시 빨간 점이 화면에서 깜빡거리는 것까지 또렷이 보였어요. 신우이는 사진 한 장이 찍히자마자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가족 단톡방에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엄마, 단톡방에 올렸어. 다들 보겠지. 신우이 입가에 옅은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손을 풀고 빈소를 등진 채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두고 보자 너. 그러고는 신우이를 데리고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일어선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제 남편 김태준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2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뜻이 그렇잖아. 너도 알지? 적당히 모시고 와. 저는 남편의 얼굴을 차마 올려다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 길로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 빈소를 나가버렸어요. 빈소 문이 다시 닫히는 그 무거운 소리가 제 가슴 한가운데를 그대로 짓눌렀습니다. 사흘 동안 비어있던 어머니의 영정 옆자리에 끝내 남편의 자리는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새벽 한참 동안 어머니의 영정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요. 여기서 울면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진짜 저를 부수는 것 같아서요. 발인이 끝나고
어머니를 산에 모시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손에는 작은 검은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기 며칠 전 제 손에 직접 쥐어주신 봉투였어요.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차가 시댁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서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지 입구 한쪽 화단 옆에 검은 쓰레기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봉투 사이로 비어져 나온 것은 제 옷가지, 제 책, 제 화장품, 제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한참을 그 광경만 바라봤어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느낌이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를 부축하던 외숙부가 먼저 내려 단지 경비원에게 다가갔어요. 경비원 아저씨는 차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어머님이 오전 내내 베란다에서 짐을 던지셨어요. 1시간이 넘게 짐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보고 단지 입구로 다 옮기라고 하시면서요. 경비원 아저씨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친정 따라 죽으련 짐은 우리 집안 안에 한순간도 못 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끝까지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짐더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한 발 한 발 무겁고 더디게. 그때 단지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빈소에서 입었던 그 회색 점퍼 그대로 짐더미를 향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입가에는 묘한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왔냐? 잘 왔다 며느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지 전체에 그대로 울려 퍼졌어요. 네 애미가 그렇게 좋으면 너도 따라가. 따라가서 같이 묻혀.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 평생 들은 모든 모욕을 다 합쳐도 이보다 차갑고 이보다 잔인한 말은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신우이 새로 산 명품 코트 자락을 여미며 비웃음을 흘렸어요. 옳게 친정 가는 길에 짐도 같이 가져가지 그래요? 어차피 단지 안에 못 들이는 게 엄마 말씀인데.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가까스로 참고 짐더미 옆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비닐봉투 사이로 비어져 나온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작년 어버이날 제 손에 직접 쥐어주셨던 사진 액자. 그 안에 든 어머니의 환한 미소. 액자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 위로 어머니의 사진이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12년 동안 잡고 있던 무언가, 끝까지 참고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천천히 꺼내 정성스럽게 닦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내려다봤어요. 왜, 뭐 할 말 있냐? 진심이시죠?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잠깐, 아주 잠깐 무언가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시어머니는 다시 비웃음을 짓고 등을 돌렸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후회하지 말라네. 호호. 시어머니가 단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 그 시각. 저는 짐더미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자세 그대로 어머니의 사진을 품에 안고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단지 주민 몇몇이 멀리서 손가락질을 했지만 저는 그 어떤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만 떠올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외숙부의 도움으로 그 짐을 모두 친정엄마가 생전에 마련해 두신 작은 친정집으로 옮겼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해 짐을 거실 한쪽에 모두 내려놓은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신 그 검은 봉투를 처음으로 꺼냈어요. 봉투를 여는 제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쓰신 짧은 쪽지 한 장과 한경수 변호사의 비상연락처가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어요.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결심하는 그날 이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라. 엄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한경수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자 한 통. 오늘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부탁드린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정확히 30분 뒤 친정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에 한경수 변호사가 가죽 가방을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이서연 대표님, 어머님께서 6개월 전부터 모든 서류와 절차를 완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새벽 1시까지 1차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한경수 변호사를 거실 안으로 안내하며 가져온 짐더미에서 어머니의 깨진 액자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새 액자 속에 다시 자리 잡은 어머니의 환한 미소. 그 미소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한 줄의 다짐을 올렸어요. 엄마, 이제부터 보세요. 엄마가 12년 동안 침묵 속에 지켜주신 그 마음, 제가 한 톨도 흘리지 않고 돌려드릴게요.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시어머니의 12년이 통째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한경수 변호사가 가죽 가방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낸 시각은 정확히 밤 11시였습니다.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이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어머니의 사진 액자 옆에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한경수가 단정한 손길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서연 대표님, 어머니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자동이체 해지서, 가족카드 정지 신청서, 내용 증명 초안, 거래처 재검토 공문, 카페 임대인 통지서, 5종류 전부 오늘 밤 안에 처리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차분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차갑게 가라앉은 그 느낌, 12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 단단한 느낌이 손끝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으로 매달 25일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500만원 등록부터 한 줄씩 천천히 해지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달도 걸은 적 없이 마치 숨을 쉬듯 빠져나가던 그 돈이었어요. 그 다음은 가족카드 3장, 시어머니 박순자, 남편 김태준의 이름이 차례로 화면에 떠올랐고 정지 버튼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끝이었습니다. 한경수가 노트북을 열고 다음 절차를 진행했어요. 내용 증명과 거래처 공문, 임대인 통지서는 오전 8시 정각 일괄 발송으로 예약하겠습니다. 우체국 등기 트럭은 같은 시각 시댁 아파트로 출발하도록 조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1시간도 늦지 않도록요. 한경수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화면 한켠에 떠오른 발송 예약 알림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오전 8시 정각, 5건, 일괄 발송 대기 완료. 그 문구가 화면에 뚜렷이 떠오르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누가 작은 종을 한번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침묵 속에 갇혀있던 시간이 드디어 한 발씩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경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전 8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발송 직후 곧장 다시 오겠습니다. 한경수가 친정집 문을 닫고 나간 시각은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 어머니의 사진 액자 앞에 다시 앉았어요. 발인날 깨졌던 그 액자. 한경수가 오기 전에 제가 새 것으로 갈아 끼운 액자 속 어머니의 미소가 따뜻한 등불 아래 그대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가 12년 동안 모은 모든 안전장치 제가 한 톨도 흘리지 않고 다 쓸게요. 그 시각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는 신우이 친구 셋과 위스키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발인 당일 새 명품 코트를 빈소에서 자랑하던 그 신우이는 어머니를 산에 모시고 돌아온 사람의 짐더미 옆에서 비웃음을 흘리던 그날 저녁 곧장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합류했더군요. 5시간 가까이 마신 술값이 한 사람당 거의 100만원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우이가 평소처럼 새언니 명의의 가족카드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고 잠시 후 결제 거부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신우이가 두 번째 카드, 그 다음 세 번째 카드까지 차례로 내밀었지만 세 장 모두 빨간 글씨로 한 번씩 거부 메시지가 떴습니다. 라운지 한복판에서 직원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동안 신우이의 얼굴은 술기운에 더해 부끄러움으로 새빨개졌어요. 신우이가 휴대전화를 들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시각은 정확히 새벽 5시였습니다. 엄마, 카드가 다 막혔어. 3장 다 호텔에서 결제가 안 된대. 엄마, 어떻게 좀 해봐. 신우이의 목소리는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각 잠에서 깨어 멍하니 휴대전화를 받았다가 신우이의 비명 같은 목소리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곧장 자기 통장 잔액을 휴대전화로 확인한 시각은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매달 25일 어김없이 들어오던 500만 원이 통장에 찍히지 않는 사실. 시어머니의 머릿속이 한순간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한 통, 두 통, 5통, 10통. 그러다가 어느새 40통이 넘어갔습니다. 친정집 거실 책상 위에 놓아둔 제 휴대전화는 새벽 5시 30분부터 6시까지 단 30분 동안 47통의 부재중 전화와 12개의 음성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지도 않은 채 거실 등불 아래 가만히 앉아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차분히 들었어요.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첫 번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동이체 왜 안 들어와? 당장 풀어, 당장! 호통 그대로였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들어온 그 목소리 그대로 세 번째 음성에서는 톤이 조금 흔들렸어요. 야, 며느라, 미경이 카드도 막혔단다. 너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알지? 풀어, 당장 풀어! 일곱 번째 음성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준이 카드까지 막혔다고.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람이 어떻게 이래?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10번째 음성에서는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섞였습니다. 야, 며느라, 어머님이 잘못했다. 한 번만 풀어줘. 한 번만. 12번째 음성에서 시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 번만 살려줘. 어머님이 잘못했어. 응,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 마지막 절규가 거실 등불 아래 그대로 울려 퍼지는 동안 제 안에는 단 한 방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머릿속에는 12년 결혼 생활의 모든 장면이 마치 끊긴 적 없는 비디오 테이프처럼 차례로 흘러갔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결혼식 다음날 아침, 시댁 본가에 첫 인사를 갔던 그 자리였습니다. 친정 엄마와 제가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시댁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시어머니가 옆방 친척 어른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장사꾼 집안에서 그래도 글이라도 배운 게 다행이지. 안 그래요, 형님? 친정엄마는 그 자리에서 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친정엄마가 제 손등을 한번 토닥이며 짧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살면 돼. 엄마는 그날 그 한마디를 정말 가슴에 묻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떠오른 것은 결혼 첫 해 명절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혼자 25인분 제사상을 차리고 있던 저에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 손에 들린 떡국 그릇을 그대로 제 발등에 쏟아부었어요. 친정에서 일머리도 못 배워왔냐? 이게 무슨 떡국이야? 뜨거운 국물이 발등을 타고 흐르던 그 순간 안방에서는 시누이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발등에 물집이 생긴 채 그날 저녁까지 차례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저는 약을 바를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장면은 결혼 4년 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우신 그 6달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병원으로 출근해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고 자세를 바꿔드린 사람은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6달 동안 단 3번 병실을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워진 그날 밤 시어머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손에 든 물수건을 빼앗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친자식이 옆에 있어야 돼. 넌 좀 빠져라. 시어머니는 그 말과 함께 저를 병실 밖 복도로 떠밀었어요. 그날 새벽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이 끝난 뒤 부의금 봉투는 단 한 봉투도 제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명품 모피코트를 한 벌 사 입으셨어요. 마지막 장면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결혼 그해 친정엄마는 시댁의 빚 8억을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댁이 살던 그 아파트가 가압류 직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정엄마가 단 한마디 생색도 내지 않고 그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다음 명절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처가에서 알아서 갚아줬어. 우리 아들이 워낙 잘난 자식이거든. 그리고 신우의 카페를 차린다며 보증금 5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 1억 원까지 제 통장에서 가져갔던 시누이는 명절이면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올케는 카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걸? 한 번을 안 와요. 한 번을. 여러분, 저는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차례로 흘러가는 동안에도 휴대전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흐느낌을 단 한 번도 끄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12년 동안 제가 들어온 그 모든 말의 빚을 오늘 새벽 한꺼번에 돌려받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12번째 음성이 끝난 시각은 정확히 새벽 6시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휴대전화 화면에 한경수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마지막 12번째 음성이 끝난 시각은 정확히 새벽 6시였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 화면에 한경수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전 8시 정각, 5건 일괄 발송, 대기 완료, 2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가만히 책상 위에 내려놓고 어머니의 사진 액자 옆에 향을 하나 더 피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검은 수첩을 천천히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어머니가 직접 쓰신 작은 글씨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서연아,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도리다. 망설이지 말아라. 저는 그 한 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엄마, 망설이지 않을게요. 한 톨도 흘리지 않을게요. 창밖 너머로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시간 뒤 정확히 오전 8시 정각이 되면 시댁이 12년 동안 누려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새벽이 천천히 물러가고 창밖이 환해질 무렵 저는 친정집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액자 앞에 피워둔 향이 가늘게 연기를 올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시계 초침이 7시 59분 50초를 향해 한 칸씩 움직이는 것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검은 수첩의 첫 페이지가 책상 위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도리다. 망설이지 말아라. 오전 8시 정각, 제 휴대전화 화면에 한경수의 메시지가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이서연 대표님, 5건 일괄 발송 완료. 등기 트럭은 강남 우체국에서 출발했고 친정엄마 회사 거래처 담당자 휴대전화로도 거래 전면 재검토 통보가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짧게 한 글자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 한 글자에 12년이 담겨 있었어요. 손가락 끝에서 떨림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단 한 점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경수가 보내준 발송 확인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액자에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엄마, 출발했어요. 오늘부터 1시간씩 시댁이 12년 동안 누려온 모든 것이 한 칸씩 무너질 거예요. 오전 9시, 그 시각 남편 김태준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 자기 자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본인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영업본부장이 회의실로 김태준을 호출했다고 한경수의 사무실에서 거래처 측을 통해 들어온 보고가 친정집 책상의 노트북 화면에 그대로 떠올랐어요. 회의실로 들어선 김태준의 안색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새파랗게 질렸다고 합니다. 영업본부장이 책상 위에 한 장의 공문을 내려놓았거든요. 김 부장, 친정엄마 회사가 다음 분기부터 우리 회사와의 거래 조건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매출의 70%가 그 회사에서 나옵니다. 김 부장, 사정 좀 압니까? 김태준이 그 자리에서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며 고개를 떨군 모습이 그날 회사 보안 영상에 그대로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한경수가 보내온 그 짧은 보고를 한 줄 한 줄 차분히 읽어내렸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남편 김태준은 자기 능력으로 회사 부장 자리에 올랐다고 굳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자기 월급은 자기 통장에 꼬박꼬박 챙기면서 저에게는 생활비 한 푼 보탠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사실은 친정엄마가 거래처에 한마디 부탁해서 들어간 자리였다는 사실을 죽어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 진실이 오늘 아침 처음으로 김태준의 책상 위에 한 장의 공문으로 떨어진 거예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 박순자는 친정엄마 빈소가 있던 장례식장에 1시간 동안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남긴 뒤로도 며느리 전화가 끝내 한 통도 응답이 없자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 식구들의 이름과 친정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장례식장 운영업체에 전화를 건 거예요. 운영업체 직원이 보안 규정상 알려드릴 수 없다고 2번 거절했지만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한마디를 던지자 직원이 결국 빈소 방명록을 한 번 더 확인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돈댁 어른이야. 며느리한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외숙부 이종민 씨 번호 좀 알려줘. 빈소 방명록에 분명히 적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외숙부의 휴대전화 번호와 친정집 대략적인 주소를 가까스로 알아냈습니다. 오전 10시 시댁 아파트 현관 앞에 강남 우체국 등기트럭이 멈췄습니다. 등기 우편물을 들고 올라간 집배원이 시댁 현관벨을 누른 시각은 정확히 10시 3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 집배원이 두툼한 봉투 2개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받는 사람 박순자 씨. 본인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손이 떨려 사인을 2번 다시 쓰는 동안 집배원은 묵묵히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봉투를 열어 든 시어머니의 시야에 가장 먼저 돌아온 것은 한 장의 명도사전 통지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이 또렷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서연. 시어머니의 입에서 외침 한마디가 단지 복도 한쪽에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봉투 속 2번째 서류는 12년 전 친정엄마가 시댁의 빚 8억을 정리하며 본인 명의로 가져온 등기 이전 내역이었습니다. 3번째 서류는 친정엄마 사망과 동시에 단독 상속자 이서연 명의로 이전된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12년 동안 본인 집이라 굳게 믿으며 살아온 그 아파트의 진짜 주인은 친정엄마였고 이제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에 든 통지서를 구겨진 채 그 자리에서 한참을 휘청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외투를 챙겨 들고 단지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시어머니가 향한 곳은 김태준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강남 한복판의 작은 거리에서는 신우이 카페 앞에 한 사람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카페 임대인이었어요. 신우이가 5년 전 카페를 차리며 보증금 5천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1억을 세연이 통장에서 가져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보증금의 실제 소유자가 며느리로 변경되었다는 통지가 그날 오전 임대인 손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신우이 앞에 통지서를 내려놓았어요. 미경씨, 보증금 실소유주가 변경됐습니다. 다음 달까지 보증금 5천만 원을 다시 채워넣던지 아니면 명도당하시든지 결정해주세요. 신우이가 그 자리에서 의자를 차며 길길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세언니 측에서 보낸 서류를 카페 테이블 위에 한 장씩 내려놓으며 단호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같은 시각 김태준의 회사 1층 로비에서는 시어머니가 통지서를 흔들며 김태준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너 회사 무슨 일 났냐? 며느리가 우리 집 등기를 가져갔다. 우리 집을 가져갔다고. 김태준이 어머니의 팔을 붙들고 회의실로 황급히 끌고 들어가는 그 광경을 본 영업본부장이 2사람을 회의실로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영업본부장이 2 모자 앞에 한 장의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어머님, 김 부장, 지금 우리 회사는 친정엄마 회사 신임 회장의 결재 없이는 어떤 거래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임 회장이 우리 회사와의 거래를 전면 재검토 중입니다. 회의실 벽에 친정엄마 회사 임원진 명단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신임 회장의 자리에는 이름과 사진이 보안상 가려진 채 회색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김태준은 신임 회장이 도대체 누구인지 시어머니와 김태준은 신임 회장이 도대체 누구인지 끝내 알지 못한 채 손에 통지서만 구겨지고 비틀거리며 회사 1층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회사 자동문 앞에서 작게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누구냐고! 한편 그 시각 친정집 거실 책상 앞에 앉은 저는 한경수가 화상회의로 연결한 친정엄마 회사 임원진 5명을 노트북 화면 너머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5분의 임원이 동시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너머로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사망 6개월 전부터 미리 모든 임원진에게 통보해둔 그대로 신임 회장의 결정에 무조건 따를 준비가 끝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짧게 한마디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뜻 그대로 회사 운영하겠습니다. 영업 담당 부사장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회장님, 거래처 재검토 항목 첫 결제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결제란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화면 한 줄에 남편 김태준 소속 회사 거래 전면 재검토라는 항목이 또렷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전자펜으로 그 자리에 단정히 첫 서명을 남겼습니다. 이서연, 그 3글자가 화면에 또렷이 새겨지는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액자를 한번 돌아봤어요. 엄마 첫 결제예요. 12년 동안 침묵 속에 모아두신 그릇, 오늘 첫 한 숟갈 떴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한경수가 친정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경수는 가죽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2개를 꺼내 그 3글자가 화면에 또렷이 새겨지는 순간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액자를 한번 돌아봤어요. 엄마 첫 결제예요. 저는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결제란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화면 한 줄에 남편 김태준 소속 회사 거래 전면 재검토라는 항목이 또렷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전자펜으로 그 자리에 단정히 첫 서명을 남겼습니다. 이서연. 그 세 글자가 화면에 또렷이 새겨지는 순간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액자를 한번 돌아봤어요. 엄마, 첫 결제예요. 12년 동안 침묵 속에 모아두신 그릇, 오늘 첫 한 숟갈 떴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한경수가 친정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경수는 가죽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2개를 꺼내 거실 책상 한쪽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이서연 회장님, 8년치 폭언 녹취 파일 정리본과 시댁 12년간 자금 흐름표입니다. 일주일 뒤 회의실 협의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 앞에 펼쳐보일 자료입니다. 저는 그 파일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12년 동안 노트북 검은 폴더 안에 묵묵히 쌓아두기만 했던 8년치 녹취가 오늘 처음으로 햇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오후가 천천히 깊어가는 동안 저는 한경수와 함께 그 자료를 한 장 한 장 다시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회의실에서 시댁 세 사람이 어떤 얼굴로 그 자료를 마주하게 될지 저는 차분히 그림을 그려보고 있었어요. 오전 8시 전과 단 한 번의 일가 발송이 시댁의 12년을 단 2시간 만에 한 번에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한 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다음날 오후 3시였습니다. 친정집 거실 인터폰 화면에 익숙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박순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집 대문 앞에 서서 인터폰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인터폰 모니터에 작은 흑백 화면처럼 잡혔습니다. 화면 너머로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쳐대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며느라, 문 열어. 어머니 왔다. 당장 자동이체 풀어. 카드도 풀고. 시애미가 잘못했다고 하잖냐. 저는 인터폰 모니터 앞에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어제 받은 그 명도 사전 통지서가 그대로 구겨진 채 들려 있었어요. 그 종이를 흔들어가며 시어머니는 1시간 가까이 친정집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서연,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인터폰 모니터 켜져 있는 거 다 보인다. 응? 시애미가 잘못했다. 8인날 짐. 그거 시어미가 그냥 농담이었어. 너도 어른인데 그 정도는 알지? 농담이라는 그 한마디가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순간 저는 잠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짐더미 위에 무릎을 꿇었던 그날의 풍경이 다시 한번 머리를 스쳤어요. 농담? 12년 이내가 한 번에 끊어진 그 새벽의 폭언이 시어머니 입에서 단 하루 만에 농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인터폰 모니터에서 손을 떼고 전원 버튼을 천천히 눌렀어요.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그 작은 소리가 거실 안을 한번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외침은 그 뒤로도 한참 더 이어졌지만 저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12년 동안 비수처럼 바뀌었던 그 말들이 단 하루 만에 농담으로 갈아 끼워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도 가슴 한 자락이 흔들리지 않는 그 순간, 저는 제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그 길로 친정엄마 빈소가 있던 장례식장 건물로 향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외숙부 이종민에게 1시간 가까이 매달렸지만 외숙부는 단 한마디도 응대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그 길로 다시 향한 곳은 제가 운영하던 작은 공방이었습니다. 공방은 그날 아침부터 임시 휴업 안내 문이 걸려 있었고 단골 손님들도 발길을 끄는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제가 자주 다니던 동네 카페였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림자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경수의 변호인 사무실에서는 시어머니의 8년치 폭언 녹취 파일이 모욕죄,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고소장, 초안위에 한 장씩 자료로 정리되고 있었어요. 한경수가 그날 저녁 친정집에 다시 들러 두툼한 서류 한 묶음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서연 회장님, 어머님 폭언 녹취는 일주일 협의 자리 직후 곧장 정식 고소장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신우의 명의로 사용된 카드, 무단 결제와 위조된 서명 16건은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함께 묶어두었습니다. 한경수가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남편 김태준 명의로 친정엄마 회사에서 12년간 지원된 차량 2대, 골프 회원권 1건, 매년 임대료 보전 금액까지 모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합산 금액이 4억 7천만 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12년 동안 김태준이 친정엄마의 손바닥 위에서 누려온 그 모든 것이 종이 한 장 위에 단정한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숫자가 한 칸씩 늘어날 때마다 친정엄마가 사위에게 묵묵히 부어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아파트 현관 한쪽에는 90일 명도 통지시계가 작은 안내문 한 장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한 칸씩 그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단지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작게 번지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매주 가는 단골 미용실에 평소처럼 들어섰습니다. 머리를 만 채로 카드를 내밀던 시어머니가 결제 거부 메시지를 5번 연이어 받자 미용실 원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짧게 한마디를 건넸다고 합니다. 사모님, 죄송한데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다른 손님들도 보고 계시고요. 시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 미용실 문을 박차고 나오는 그 광경을 그날 미용실 손님 5명이 그대로 지켜봤어요. 그 소문은 1시간도 안 돼요. 동네 전체에 퍼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시어머니의 부녀회 회비 자동이체가 거부되었다는 통보가 부녀회 총무에게 전달되었어요. 부녀회장 자리에 있던 시어머니가 회비 한 푼도 못 내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부녀회 임원진이 긴급회의를 열었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부녀회장 자리 자진 사퇴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 미용실 원장, 부녀회 총무, 그리고 옆 동네 친한 친구분까지 시어머니가 12년 동안 자랑하며 큰 소리치던 그 자리들이 단 사흘 만에 차례로 무너져 내렸어요. 신우이 카페도 그 며칠 동안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회수를 정식 통보한 뒤로 손님이 한 명 한 명 발길을 끊었고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꺼번에 퇴사 통보를 내밀었어요. 신우이가 직원들을 붙잡고 다음 주에 꼭 입금해 주겠다고 매달렸지만 직원들은 이미 한 달치 임금이 밀려있던 상태였습니다. 남편 김태준은 매일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출근해서 책상 앞에 앉아도 하루 종일 결제가 한 건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태준이 거래처 측에 5번 전화를 걸어 사정을 물었지만 거래처 담당자는 같은 대답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신임 회장 결제 없이는 어떤 거래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김 부장, 어떻게 해보세요. 김태준이 부장 직함을 단 명함을 손에 쥔 채 회사 책상 앞에서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그날 회사 보안 영상에 그대로 잡혔어요. 저는 그 모든 보고를 한경수에게서 한 줄씩 받아들었습니다. 그 시각 시댁 가족 단톡방에서는 며느리를 향한 비방 메시지가 한 줄, 2줄, 3줄 쌓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등쳐먹었다. 발인 침 그거 다 어머님이 며느리 집 옮겨주려고 한 거다. 며느리가 친정 귀신 도움으로 시댁을 뺏어갔어.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메시지가 시댁 식구들 3명의 손가락 끝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댁은 한 가지 사실을 죽어도 몰랐어요. 그 모든 메시지가 한경수의 사무실 모니터로 실시간 자동 백업되어 명예훼손 고소 자료에 한 장씩 추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6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경수가 보낸 마지막 협의 일정 공식 통지서가 시댁 식구 3명의 손에 동시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그 3사람의 손에 똑같은 봉투 한 장씩이 등기로 배달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줄의 안내가 적혀 있었어요. 다음날 오전 10시 친정엄마 회사 본사 회의실에 출석할 것.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이체 복구와 카드 재발급 협의 자체가 불가능함. 시댁 3사람은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자기 자리에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 앞에서, 시누이는 폐업 직전의 카페 안에서, 남편 김태준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간 회사 책상 앞에서 3사람 모두 같은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저는 친정집 거실 책상 앞에 앉아 어머니의 사진 액자 앞에 향을 하나 더 피웠습니다. 한경수가 정리해 보낸 회의실용 자료 파일이 책상 위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검은 수첩의 2번째 페이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다음에 어머니가 직접 쓰신 글씨가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네가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저는 그 한 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으며 새 페이지 한쪽에 짧은 한 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린다. 창밖 너머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 그 회의실 안에서 시댁 세 사람이 마주하게 될 진짜 한방. 그 한방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시댁은 아직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회사 본사 26층 회의실 앞 복도에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평생 출퇴근하셨던 그 회사 건물 26층에 제가 처음으로 발을 디딘 그 순간, 복도 한쪽 끝에 놓인 어머니의 큰 흑백 사진이 정면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사진 속에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엄마, 저 도착했어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시댁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교수가 미리 마련해둔 그 회의실은 정면에 큰 모니터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니터 위에는 2시간 전부터 한 장씩 자료가 띄워져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한 장, 통장 명세서 한 장, 카페 임대차 계약서 한 장, 12년간 자금 흐름표 한 장. 그 4장이 모니터 화면에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동안 시댁 세 사람은 그 화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경수가 회의실 앞쪽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한번 잡았어요. 신임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회의실 정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회의실 안으로 발을 디딘 사람은 저였어요. 검은 정장 차림에 어머니가 평생 들고 다니시던 그 가죽 가방을 한 손에 든 채 저는 회의실 한가운데를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선 채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어요. 시어머니의 두 손이 의자 팔걸이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 김태주는 자기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며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앉아버렸어요. 신우의 입에 단 한마디도 담지 못한 채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전면 자리에 천천히 앉으며 시댁 세 사람의 얼굴을 한 번씩 차례로 마주봤어요. 12년 동안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던 그 시어머니의 눈, 단톡방에 발인 날 빈소 사진을 올리며 비웃던 그 시누이의 눈, 발인 빈소에서 어깨를 2번 두드리고 떠나버린 그 남편의 눈, 그 세 쌍의 눈이 단 한 명의 며느리 앞에서 똑같은 떨림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12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열려고 했어요. 이게 며느리 너?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한경수에게 짧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한경수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회의실 모니터 화면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장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시댁이 12년 동안 본인 집이라 믿으며 살아온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12년 전 친정엄마가 시댁의 빚 8억을 한 번에 정리해 주시며 본인 명의로 가져온 그 등기 이전 기록이 한 줄 한 줄 모니터에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친정엄마 사망과 동시에 단독 상속자 이서연 명의로 이전된 새 등기부등본이 함께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짧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장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박순자 통장으로 매달 25일 자동시되던 500만 원의 12년치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른 적 없이 빠져나간 그 돈이 한 줄 한 줄 위로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더 새빨개졌어요. 그 옆에는 친정엄마 이름이 또렷이 송금 메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돈댁 어머님께 이번 달도 건강하시기를. 친정엄마는 12년 동안 매달 그 메모를 손수 입력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그 돈을 본인 아들이 보내준 효도금이라 자랑하던 그 12년 동안 친정엄마는 단 한마디도 본인 돈이라 밝히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장이 떠올랐어요. 시누이 카페 보증금 5천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1억의 출처가 모두 새언니 통장이라는 거래 내역,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시누이가 새언니 가족 카드로 결제한 명품 가방, 시계, 옷, 호텔, 술자리, 금액의 총합, 그 합산 금액이 무려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화면 한 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시누이가 두 손을 후들거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누이가 12년 동안 자랑하며 휘감던 그 명품 코트, 시누이가 친척들 앞에서 자기가 산 가방이라 떠벌리던 그 명품 가방,
신우이가 인테리어 자랑하며 친구들에게 보여주던 그 카페, 그 모든 것이 새언니의 돈이었다는 사실이 단 한 번의 모니터 화면 위로 펼쳐졌습니다. 신우이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올케, 이건? 저는 신우이의 그 말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장이 떠올랐어요. 친정엄마 회사 지분 구조도였습니다. 회사 지분의 100%가 단독 상속자 이서연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그 구조도가 한가운데 큼지막하게 떠올랐어요. 그 옆에는 남편 김태준 소속 회사가 친정엄마 회사의 매출 70%를 차지하는 최대 거래처라는 사실이 한 장의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한 방울씩 흘러내리는 모습이 회의실 한쪽 조명 아래 그대로 비쳤어요. 김태준은 12년 동안 자기 능력으로 부장 자리에 올랐다고 굳게 믿으며 살았던 그 사실은 아내 친정의 손바닥 위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던 처지였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정확히 마주한 거예요. 마지막 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경수가 발인 당일 시댁 아파트 단지 입구 보안 영상에서 회수해둔 신우이 짐더미 촬영 동영상이 모니터에 그대로 재생되었어요. 신우이가 휴대전화를 들고 제 짐더미를 비웃으며 촬영하던 그 영상, 명품 코트자락을 여미며 비웃음을 흘리던 그 표정, 신우이 본인의 얼굴이 모니터 화면 위에 그대로 떠오르는 순간 신우이가 자기 의자에서 그대로 자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 화면에는 8년치 폭언 녹취 파일 중 가장 결정적인 12분 분량의 음성이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친정에서 일머리도 못 배워왔냐? 그게 무슨 떡국이야? 이제 친자식이 옆에 있어야 돼. 너는 좀 빠져라. 장사꾼 집안에서 그래도 글이라도 배운 게 다행이지. 근본도 없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시어머니 본인의 목소리가 12분 동안 회의실 안에 그대로 울려 퍼지는 동안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어떤 떨림이 보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인이 한 짓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짚어본 적 없으셨던 시어머니가 그 12분 동안만큼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녹취가 끝나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떨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어머니인데 며느라 한 번만.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단 한 줄의 응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회의실 책상 한쪽에 미리 놓아둔 서류 더미를 손에 들었습니다. 90일 명도 통지서, 사본 한부, 모욕죄 고소장 한부, 명예훼손 고소장 한부, 사기죄 고소장 한부, 사문서 위조 고소장 한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한부, 총 5부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시댁 세 사람 앞에 한 부씩 정확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명도 통지서 사본과 모욕죄 고소장, 신우이 앞에는 사기죄 고소장과 사문서 위조 고소장, 남편 김태준 앞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세 사람의 손이 그 서류를 받아들지 못한 채 자리에서 굳어있는 동안 저는 시댁 세 사람의 눈을 한 번씩 차례로 마주봤어요. 그리고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친정엄마 발인 날 길바닥에 던져진 제 짐만큼 이제 여러분의 짐이 길바닥에 나앉을 차례입니다. 그 한마디를 남긴 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떨어지듯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라, 며느라, 한 번만. 시애미가 잘못했다. 시애미가 잘못했어. 저는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서는 그 순간 한경수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다음 일정을 보고하려 했어요. 저는 한경수에게 짧게 한마디만 지시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명도 강제집행 일정 확정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비서가 건네준 종이컵 차 한 모금을 천천히 들이켜며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엄마 잘 보셨죠? 12년 묵은 그 체중 오늘 한 번에 내려갈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는 그 순간 저는 두 번째 한방을 준비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댁의 마지막 발악은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무릎을 꿇은 그 시간 이후로 시댁 세 사람은 사과나 반성 대신 전혀 다른 길을 택했어요. 자기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가락 끝으로 자기 동네 부녀의 단톡방과 친척 단톡방에 동시에 쏟아부은 메시지의 첫 문장은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 등쳐먹고 시댁을 통째로 빼앗아갔다. 저런 며느리는 처음 본다. 그 문장 아래로 친정엄마 빈소 사진까지 한 장 무단으로 가져다 붙이고는 그 옆에 또 한 줄을 덧붙였어요. 친정 귀신이 도와줘서 며느리가 부자 된 거지. 저런 며느리한테 시집 보내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부녀의 단톡방에 그 메시지가 올라가는 순간 동네 슈퍼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단톡방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외숙부 이종민에게 곧장 보내주셨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친정엄마와 30년 동안 단골 손님으로 지내신 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녀회장 행세를 하던 그 12년 동안 슈퍼 아주머니는 친정엄마의 사람됨을 늘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같은 시각 신우의 본인 카페의 사회관계망 계정에 한 줄을 올렸습니다. 새언니가 카드 한도를 일부러 늘려놓고 본인을 함정에 빠뜨렸어. 평생 시댁 식구로 살아준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뻔뻔함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그 글 아래에 본인이 그동안 새언니 카드로 결제한 명품 가방 사진 5장을 첨부하며 이게 다 내 돈으로 산 거다 라고 거짓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신우이의 그 글이 카페 단골 손님들과 친구들에게 한순간에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질 때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무릎 꿇고 매달리던 그 시댁 식구들이 단 몇 시간 만에 피해자 행세를 시작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는 남편 김태준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김태준이 보내온 서류는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청구였어요. 결혼 12년간 본인이 벌어다 준 돈이 모두 공동재산이라는 황당한 논리가 청구서 한 장 한 장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구서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헛 웃음이 나왔어요. 12년 동안 자기 월급은 자기 통장에 꼬박꼬박 챙기고 저에게는 생활비 한 푼 보탠 적이 없는 그 사람이 회사 자리에서 친정엄마 손바닥 위에서 굴러간 그 사람이 본인이 벌어다 준 돈이라는 말을 청구서에 적어 보낸 거예요. 한경수가 그날 오후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서영 회장님, 김태준 측 청구는 법적으로 단 한 푼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친정엄마 유산은 단독 상속재산이고 회사 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 자체가 기각될 사안이지만 그래도 정식 답변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날 오후 친정집 대문 앞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댁 친척 어른 5명을 동원해 친정집 대문 앞에 몰려온 거예요. 빈소 방명록에서 알아낸 친정집 주소를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한 사람씩 알려주며 동원해온 모양이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친정집 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른들 짐 다 어디로 보내고 며느리가 호의호식이냐? 시어른 짐 길바닥에 나앉게 해놓고 너는 친정 들어와 잘 사냐? 옆집 주민들이 창문을 빼꼼히 열고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시각 친정집 거실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외숙부 이종민이 사촌 형제 둘과 함께 친정집에 와 계셨습니다. 외숙부는 친정엄마의 49제가 끝나기 전부터 매일 친정집을 들러 안부를 챙기시던 분이었어요. 그날 외숙부가 친정집에 계셨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신뢰하시던 외숙부였고 어머니가 떠나신 뒤 저를 묵묵히 지켜주실 단 한 분이었어요. 외숙부가 대문 인터폰 화면을 한번 보시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그 광경을 영상으로 차분히 촬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촌 형제 둘도 각자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각도에서 영상을 찍었어요. 외숙부가 영상 촬영이 끝난 그 자리에서 곧장 112에 신고를 넣으셨습니다. 네, 저희 집 앞에 모르는 사람들이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영상 증거 다 확보됐고요. 빨리 와주세요. 15분 뒤 경찰차가 친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그 자리에서 신상을 확인당한 채 한 사람씩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동원했던 그 5명의 친척 어른들이 친정집 대문 앞에서 줄지어 진술서를 쓰는 모습이 옆집 주민들 휴대전화 영상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회사 거래처들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거기 친정엄마 회사 거래처죠? 신임 회장이 우리 며느리인 거 아시죠? 그 며느리가 시댁을 길거리로 내쫓은 폐륜 며느리예요. 신임 회장이 폐륜 며느리라는 사실 거래처 어른들도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단 하루 만에 거래처 7군데에 같은 내용의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담당자들은 모두 친정엄마와 30년 가까이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끝까지 녹음한 뒤 그 녹음 파일을 한경수의 사무실로 곧장 전달했습니다. 한경수가 그 녹음 파일을 받아든 시각, 한경수의 사무실 모니터 한쪽에는 명예훼손 고소장 추가 자료 폴더가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었어요. 신우의 일도 같은 시각 더 심각해졌습니다. 카페 명도 위기에 몰린 신우이가 새언니의 친정가족 정보까지 일부 공개하며 사기꾼 집안이라는 글을 본인 카페 페이지와 사회관계망에 동시에 올린 거예요. 외숙부 이종민의 이름과 친정엄마의 사진까지 그 글에 함께 노출시켰습니다. 외숙부는 그 글을 보시자마자 한경수에게 짧게 한마디를 전하셨어요. 한 변호사, 이건 즉시 추가 고소 가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요. 누나 영전 앞에서 더 이상 그년이 누나 이름 들먹이는 꼴 못 봅니다. 평생 차분하기로 유명한 외숙부의 입에서 그런 단호한 말이 나오는 건 처음 들어본 일이었습니다. 한경수가 그날 오후 신우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즉시 접수했어요. 남편 김태준의 일도 그날 저녁 인터넷에서 크게 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김태준이 친정엄마 회사 본사 1층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시도한 거예요. 김태준이 손에 든 시댁짐 길바닥에 던지지 말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보안팀이 김태준을 1층에서 끌어내는 그 광경을 지나가던 시민 한 분이 휴대전화로 촬영했어요. 그 영상이 그날 저녁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 곳에 동시에 퍼졌습니다. 김태준의 회사 내부 게시판에까지 그 영상이 올라온 시각이 정확히 저녁 7시였어요. 회사 동료들이 김태준의 얼굴을 알아보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식함을 다한 사람이 회사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퍼졌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김태준의 회사 내 평판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마지막 카드로 저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서연, 어머님이 직접 친정엄마 묘소에 가서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 자동이체랑 카드만 좀 풀어줘라. 응? 한 번만. 저는 그 메시지를 2번 읽어보고는 한경수의 사무실로 곧장 전송했어요. 한경수가 그 메시지를 듣기 30분 전 또 다른 녹음 파일 1개가 한경수의 사무실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척 동생 댁 며느리가 우연히 녹음한 시어머니의 다른 전화 한 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척 동생에게 본심을 쏟아내던 그 전화. 그 녹음 파일이 한경수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휴대전화로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집 거실 등불 아래 조용히 앉아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야, 동생, 내가 며느리한테 묘소에 가서 빌겠다고 했는데 그냥 묘지에 어떻게든 가서 흙을 좀 뿌려놔야겠어. 친정 귀신이 아직도 며느리 도와주는 게 분명해. 그 묘지만 못 쓰게 하면 그년이 정신을 차릴 거다. 그 녹음이 거실 등불 아래 그대로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손가락 끝에서 펜이 부러졌습니다. 책상 위에 펜대 두 동강이 작게 또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누우신 그 자리까지 그 사람이 욕보이려 한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경수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가겠습니다. 어머니 묘소까지 욕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경수의 짧은 대답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이서연 회장님, 묘소 모독 미수까지 묶어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일정도 다음 주로 앞당기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액자 앞에 다시 향을 피웠습니다. 새 향이 가늘게 연기를 올리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저는 어머니에게 짧게 한마디를 건넸어요. 엄마, 12년 동안 묵묵히 참아드릴 수 있었던 건 다 엄마가 살아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엄마 누우신 그 자리만큼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게요. 창밖 너머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가지를 또 한 번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시댁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그 모습 위로 이제 진짜 마지막 한 방이 떨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2달이 흐른 뒤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친정엄마 묘소 앞 잔디 위에 첫눈이 한 차례 내려앉았다 녹기를 반복하던 어느 아침, 한경수가 친정집을 찾아와 두툼한 서류 한 묶음을 거실 위에 정중히 내려놓았어요. 이서연 회장님, 약속드린 단계별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경수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모욕죄와 명예훼손, 친정엄마 묘소 모독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0만원 처분이 어제자로 확정되었습니다. 한경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한 자락을 단단히 두드렸어요.
12년 동안 동네에서 부녀회장 행사를 하며 큰소리치던 그 시어머니의 이름 앞에 모욕죄, 명예훼손, 묘소, 모독미수라는 세 개의 죄명이 뚜렷이 찍힌 거예요. 벌금 처분 직후 시어머니는 동네 슈퍼와 미용실, 부녀회 회원들이 더 이상 한마디도 받아주지 않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녀회장 자진 사퇴 후 동네에서 발길조차 못 디딜 정도로 평판이 추락했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경수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우의 카드 사용 무단 33건, 위조된 서명 16건, 가족명의 도용까지 모두 묶여 사기죄와 사무소 위조죄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신우이의 카페는 명도 집행으로 그 며칠 전 폐업되었어요. 5천만원 보증금은 그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와 손해배상으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신우이의 이름은 신용불량자 명단에 정식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한경수가 세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남편 김태준, 거래처 외압행위와 사내 인사 규정 위반까지 드러나 어제자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12년 동안 굴려온 회사 명의 차량 2대와 골프 회원권 한 건도 모두 친정엄마 회사 명의로 회수 완료했습니다. 한경수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김태준이 정장 차림으로 짐박스 한 개를 손에 들고 회사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회사 동료들 단톡방을 거쳐 동종업계 전체에 사진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태준, 이름은 업계 내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는 동안 어머니의 사진 액자를 한번 돌아봤어요. 엄마, 김태준이 12년 동안 자기 능력으로 다닌 줄 알았던 그 회사 자리 오늘로 끝났네요. 12년 동안 그 체증이 그대로 단지 입구로 내려오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명도 강제집행 당일이었어요. 오전 9시 정각, 시댁아파트 단지 입구로 강제집행 트럭 2대가 들어섰습니다. 12년 동안 시댁 식구들이 본인 집이라 굳게 믿으며 살아온 그 아파트의 살림이 한 짐 한 짐 검은 봉투에 담겨 단지 입구 한쪽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12년 동안 자랑하며 쓰던 그 자단목 침대, 신우이의 명품 화장대, 김어준의 골프 가방, 그리고 시어머니의 회색 점퍼, 2달 전 친정엄마 발인 당일 제 짐이 그 자리에 쌓여있던 그 자리에 시댁 식구들의 짐이 똑같이 쌓이는 그 광경이 단지 주민 수십 명의 시선 속에서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짐더미 위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습을 단지 경비원이 멀리서 한번 바라보다가 발인 당일 저에게 그 짐더미를 옮기라 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받은 그대로 돌려준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날 단지 입구에서 다시 한번 새겨들었어요. 명도 집행이 끝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친정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머리가 며칠째 정리되지 않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발인 당일 그 회색 점퍼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어깨 위에 없었고 대신 낡은 외투 한 벌을 걸친 시어머니가 친정집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 인터폰 마이크를 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라, 한 번만 살려줘. 이 시애미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보자. 저는 한경수에게 짧게 신호를 보낸 뒤 친정집 대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의 사진 액자 앞에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무릎을 꿇었어요. 며느라, 시애미가 너한테 한 짓 다 잘못했다. 시애미가 사람이 아니었어. 발인날 침. 그건 시애미가 미쳐서 그런 거다. 한 번만 살려줘라. 시어머니의 이마가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짧은 충격음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액자 옆으로 천천히 다가가 액자에 묻은 작은 먼지 한 점을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를 한참 바라보며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 지켰지요? 어머니의 사진 액자가 등불 아래 따뜻한 빛을 반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시어머니의 무릎 꿇은 모습을 그제야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거실 한쪽에 그대로 가라앉아 있었지만 제 가슴 안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그 자세 그대로 두고 거실 한쪽 책상 앞에 앉아 한경수의 보고서를 마저 읽었습니다. 30분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친정집 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흘렸어요. 며느라,
이 시엠이 진짜 안 살려주는 거냐? 저는 그 말에 답하지 않고 대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같은 시각 신우의 소식이 한경수의 보고서 한 장에 짧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카페 폐업 후 친척 집을 전전하던 신우이는 휴대전화까지 신용불량으로 끊긴 상태에서 본인 명품 가방을 중고로 헐값에 팔러 다니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600만원짜리 가방이 50만원에 거래되는 영상이 동네 단톡방에 올라간 그날, 신우이는 동네 전체의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어요. 다음날 오전, 저는 한경수와 함께 친정엄마 회사 회의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 명의로 부당하게 흘러나간 금원 9억 8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합의서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적금 1억 4천만 원에 대한 가압류 절차도 그 자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한경수가 마지막 결제란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이서영 회장님, 모든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저는 그 결제란에 단정히 서명을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친정집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어요. 이번에는 인터폰 화면에 남편 김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태준은 정장 대신 후줄근한 점퍼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박스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대문을 열어 김태준을 거실 식탁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김태준이 식탁 맞은편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다시 한 번만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나 회사도 잃었고 차도 잃었어. 다 잃었어. 우리 둘만이라도 다시. 저는 김태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식탁 한쪽에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 한 부를 김태준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펜 한 자루를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김태준이 합의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 번 더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우리 12년이야. 12년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김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친정엄마 발인 날 짐을 함께 던진 사람과는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어. 김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갔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거실 한쪽 어머니의 사진 액자 앞으로 걸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김태준 쪽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미소만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12년 결혼 생활이 오늘 끝나요. 후회는 없어요. 김태준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짧은 소리가 식탁 위에서 한번 울렸습니다. 도장이 찍힌 합의서가 김태준의 손을 떠나 식탁 위에 다시 놓이는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김태준은 그날 거실을 나가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장이 찍힌 합의서를 한경수에게 넘긴 그날 밤 저는 친정집 거실 어머니의 사진 액자 앞에 잔 한 개를 놓고 술 한 잔을 천천히 따라 올렸어요. 12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종지부가 그렇게 조용히 매듭지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검은 수첩을 천천히 펼쳐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한 줄을 적어 내려갔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창밖 너머로 첫눈이 다시 한 차례 내리고 있었습니다. 12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그 밤,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될 잠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3월의 어느 아침, 저는 친정엄마 회사 본사 26층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새 명패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한쪽에 어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어머니의 사진 액자가 단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새 명패 위에 또박또박 인쇄된 세 글자가 아침 햇빛을 받아 또렷이 빛났어요. 이서연 회장.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액자에 손을 한번 가만히 얹었습니다. 엄마, 1년이 흘렀네요. 엄마 자리 제가 한 톨도 흘리지 않고 잘 지키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친정엄마의 강남 빌딩 세 채는 모두 재정비를 거쳐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임대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일군 사업의 정신, 작은 가게부터 큰 회사까지 한 단계씩 키워가는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주고 싶었어요. 1층에는 어머니 이름을 딴 작은 공방 한 곳을 직접 차렸습니다. 발인 당일 잠시 휴업했던 그 공방을 다시 열 때 단골 손님 한 분 한 분이 한 송이씩 꽃을 들고 찾아와 주셨어요. 사장님, 어머님 영전에 한 송이씩 올리려 가져왔어요.
공방 한쪽 어머니의 사진 액자 앞에 그 꽃들이 한 송이, 두 송이, 다섯 송이, 열 송이까지 쌓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12년 동안 시댁의 본색을 알고도 침묵으로 지켜주신 그 마음이 결국 이렇게 따뜻한 손길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었어요. 매월 첫째 토요일이면 저는 어머니의 묘소에 꽃을 들고 갑니다. 어머니가 누우신 그 자리 앞에 매번 외숙부 이종민과 한경수 변호사가 함께 와주셨어요. 세 사람이 묘소 앞에 술 한잔을 따라 올리는 그 시간이 1년이 흐른 지금 제 일상에서 가장 단정한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숙부가 어느 가을날 묘소 앞에서 짧게 한마디를 건네셨어요. 누나, 우리 서연이 잘 지내고 있어. 누나 걱정 안 해도 돼. 한경수도 그 옆에서 어머니께 짧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12년 동안 준비하신 그릇, 따님이 한 톨도 흘리지 않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묘소 앞에서 작은 잔에 술을 따르며 어머니에게 짧게 한마디를 건넸어요. 엄마, 1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받은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 박순자의 근황이 한경수의 정기보고서 한 장에 짧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댁 아파트에서 명도된 시어머니는 2달 동안 친척집 5곳을 차례로 떠돌았다고 합니다. 첫 친척집은 한 달 만에 시어머니의 잦은 잔소리에 지쳐 떠나달라 요청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친척집도 비슷한 이유로 시어머니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은 곳은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먼 친척의 식당 한 채 단칸방이었습니다. 그 단칸방은 식당 부엌 뒤편에 딸린 좁은 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12년 동안 자랑하며 살던 그 50평 아파트의 거실보다 작은 그 방에서 시어머니는 매일 식당 부엌의 기름 냄새를 맡으며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발인 당일 단지 입구에 며느리 짐을 던져놓고 비웃던 그 모습이 1년이 흐른 지금 시어머니 본인의 작은 단칸방 천장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신우의 신용불량자 등록 1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단 한 개도 남지 않았고, 평소 카페에서 거만하게 손님을 응대하던 그 신우이가 동네 마트 계산대 임시직으로 자리를 옮긴 모습이 한경수의 보고서에 사진 한 장으로 첨부되어 있었어요. 신우이가 계산대 앞에서 카드 발급이 안 된다는 손님의 핀잔을 들을 때마다 본인이 새언니 가족 카드를 12년 동안 마음껏 휘두르던 그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난다고 합니다. 마트 손님 한 분이 신우이에게 짧게 한마디를 건넸다고 해요. 여기 점원 손이 좀 빨라야지 일머리도 못 배웠어? 12년 전 친정엄마 시댁에서 신우이가 새언니에게 똑같은 말로 면박을 주던 그 장면이 떠오르신 건 아니었을까. 신우이가 그 자리에서 눈을 떨어뜨리며 자리를 뜨는 모습이 마트 보안 영상에 그대로 남았다고 합니다. 남편 김태준은 공고사직 후 1년 동안 어디에도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업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김태준의 이름은 어느 회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일용직을 떠돌던 김태준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자리는 시어머니가 의탁한 그 시골 식당의 주방 보조 자리였어요. 김태준이 매일 저녁 그 식당 부엌에서 설거지와 그릇 정리를 도맡으며 옆방 단칸방에 누운 어머니 박순자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받은 그대로 돌려준다는 말의 무게가 1년이 흐른 지금 한 번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부장식함을 단 명함을 자랑하며 살던 그 사람이 결국 어머니 곁에서 설거지를 하는 신세가 된 모습, 그 모습은 그 누구도 만든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 본인이 12년 동안 스스로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평소보다 늦게 퇴근해 봄에 새로 이사한 작은 한옥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감나무 한 그루가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그 나무에 감이 빨갛게 익어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외숙부가 보내주신 단풍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한 개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한경수가 정리해 보내온 사진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1년 전 친정엄마 발인 당일 시댁 아파트 단지 입구에 쓰레기처럼 쌓여있던 제 짐더미 사진이었어요. 검은 쓰레기 봉투 12개에 우겨 넣어진 옷가지, 책, 화장품, 그릇, 그리고 그 사이로 빚어나온 어머니의 깨진 사진 액자. 두 번째 사진은 1년 뒤 단지 입구에 쌓여있던 시댁 식구들의 짐더미 사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시어머니가 자랑하며 쓰던 그 자단복 침대,
신우이의 명품 화장대, 김태준의 골프 가방, 같은 단지, 같은 자리, 같은 광경. 저는 두 장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1년 전 그 새벽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깨진 사진을 가슴에 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등을 돌리며 단지 안으로 들어가던 그 모습도 함께 떠올랐어요. 저는 짧게 어머니께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엄마, 1년 전 단지 입구에 던져진 그 짐을 엄마가 누우신 그 자리에서 똑같이 단지 입구로 돌려놓는 그 일을 제가 해냈어요. 한 톨도 흘리지 않고요. 저는 그 두 장의 사진을 한 봉투에 차분히 담아 거실로 들어가 어머니의 사진 액자 옆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 가만히 넣어두었습니다. 그 사진은 평생 다시 꺼내지 않을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어머니께 드린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마당으로 다시 나오니 가을 등불 아래 감나무 잎이 천천히 한 잎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평상에 다시 앉아 어머니의 사진 액자를 곁에 놓고 저는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어머니의 검은 수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어머니가 쓰신 그 한 줄,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도리다. 망설이지 말아라. 두 번째 페이지에 어머니가 쓰신 그 한 줄, 네가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저는 천천히 책장을 넘겨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 페이지는 어머니가 비워두신 페이지였습니다. 제가 직접 마지막 한 줄을 적도록 어머니가 남겨두신 자리, 저는 만년필 뚜껑을 가만히 열고 그 페이지 위에 또박또박 한 줄을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부터 저는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이서연. 그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뚜렷이 새겨지는 그 순간, 저는 만년필을 천천히 내려놓고 어머니의 사진 액자를 한번 마주봤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가을 등불 아래 따뜻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엄마, 12년 시집살이 그 모든 시간을 견디게 해준 사람은 엄마였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끝낼 수 있게 해준 사람도 엄마였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오직 엄마의 딸 이서연으로 살겠습니다. 마당 평상 위로 빨갛게 익은 감 한 알이 톡 하고 떨어졌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그날 가을 저녁 제 가슴 한 자락을 단정히 두드렸습니다. 진짜 제 인생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